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구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귀한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여기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건강진단과 뇌심혈관 질환 관리라는 내용입니다. 뇌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사실 같은 말입니다. 순서만 다르고요. 자, 먼저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부분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가장 잘 일으키는 질병은 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악성 신생물 암이 이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 다음으로 사망을 잘 일으키는 질병이 바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합해서 뇌심혈관 또는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은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구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도 보시면은 남성하고 여성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1위는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 3, 4위 정도가 됩니다. 연령별로 조금 분포를 차이를 보이는데요. 모든 연령에서 여기 젊은 연령을 빼고 특히 40세 이상부터는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노란색, 여기 짙은 노란색인데 보시면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좀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암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심혈관 질환이 무엇이냐? 일단 크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다른 말로 뇌졸중, 중풍이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풍, 뇌졸중 같은 말이고요.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것, 출혈,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것,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뇌졸중 또는 중풍 또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신경학적 장애, 한쪽 힘이 떨어진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입이 좀 잘 안 움직인다든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이 24시간 안에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출혈이나 경색이 아주 작았던 경우에 이렇게 일과성,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잘 모르고 본인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는데 과거의 뭐 소혈관 경색이 보인다. 이것은 예전에 이런 허혈석 발작이 살짝 있었다가 그냥 저절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24시간 지속되는 신경학적 장애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한쪽 힘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심근경색증, 일부만 막히게 되면은 협심증이고요. 이것은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보통 가슴이 아프면 혹시 심장질환이 아닌가라고 아마 의심하실 텐데요. 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가슴 통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 손으로 막 쪼우듯이 아프다 또는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 그리고 여기 보통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잖아요. 중간 또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어깨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옮겨가기도 하고 식은땀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러면은 심장에 의한 통증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하게 아프다 또는 이상하게 조금씩 아픈 게 지속된다 이러면은 심장 쪽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심혈관 질환은 이런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협심증은 일시적인 일부만 좁아진 거고 완전히 막히면은 심장 근육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 심근경색증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초응급 질환이라서 곧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뇌출혈입니다. 이게 이제 두개골이죠. 뼈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뇌, 그 다음에 뇌 여기 위쪽하고 안쪽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면은 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뇌 안쪽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뇌하고 뇌를 둘러싼 막 사이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터진 부위에 이제 뇌가 압박을 받아서 이쪽 부위를 담당하는 어떤 기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오른쪽 또는 왼쪽 반신이 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심장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이 이 심장에 여기 혈관이 보이잖아요. 이게 관상동맥인데 여기 오른쪽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은 관상동맥 안에 여기 플라크나 혈전이라고 해서 동맥경화, 쉽게 말해서 동맥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여기 까맣게 되는 것처럼 심장 근육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고요. 이것이 심근경색증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이 무엇이냐?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위험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뇌심혈관 질환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뇌심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압이나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이라든지 음주, 그 다음에 식습관은 좋지 않은 식습관이죠. 뭐 기름을 많이 먹는다든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튀긴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신체 활동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뭐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교대 근무와 같은 직업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대기오염이라든지 너무 시끄럽다든지 추운 날씨와 같은 환경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도 진단기도 있습니다. 혈당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당뇨다. 혈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당뇨다. 근데 이제 정상이 있고 고혈압 또는 당뇨 기준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정상은 아니고 고혈압은 아니지만 약간 높은 수준이다. 혈당도 당뇨는 아니지만 높은 수준이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중간 단계인 경우에는 사실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간 단계가 한 개가 아니라 한 두 개, 세 개가 여러 가지가 같이 모여지게 되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게 심장인데요. 심장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심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펌프 작용을 해서 피를 온몸에다가 순환시켜서 피 안에 있는 산소를 이 조직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식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심장이고 여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파란색 모두 피입니다. 근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차이는 빨간색은 산소를 많이 머금은 피이고 산소를 많이 머금은 피가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해서 이 동맥을 통해서 몸 전체에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 전체에서 산소를 전달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산소를 전달해 주고 난 피는 심장으로 이렇게 파란 정맥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이 파란 피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산소가 부족한 피이고요. 산소가 부족한 피는 여기 보이는 이게 폐로 가는 동맥인데요. 폐로 가서 폐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많이 머금은 피가 또다시 여기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왼쪽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또다시 왼쪽 심장에서 펌프 작용해서 몸 전체로 이제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심장의 기능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고혈압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두통, 2번 피로, 3번 손발저림, 4번 없다. 없다. 혹시 두통? 네, 몇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피로 한 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손발저림. 네, 한 분 계시고요. 많이들 아시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물론 혈압이 많이 높아서 합병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증상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 중요한 것이 혈압이 올라가도 느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제가 이제 건강진단을 구리병원에서 하는데요.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약을 아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혈압이 증상이 없고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안 좋은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135에 90은 정상일까요? 높은 혈압일까요? 고혈압일까요? 120에 80도 그렇고. 자, 130에 90은 정상은 아니겠죠? 자, 높은 혈압이다. 예, 그 다음에 고혈압이다. 몇 분 계시고. 네. 그 다음 120에 80은 정상 혈압이다. 예, 많이들 계시고요. 높은 혈압이다. 고혈압은 아니겠죠? 네. 자, 이 정답을 말씀드리면 135에 90은 고혈압이고요. 120에 80은 높은 혈압입니다. 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좀 높다 싶으면 자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스스로 아셔야 되잖아요. 그 혈압의 기준이 이겁니다. 정상은 사실 일반적으로 120에 80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상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120, 80부터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인데요. 이것은 수축기 혈압은 아까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해서 그 피를 밖으로 몸체외로 이제 내뿜을 때가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완기 혈압은 피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장할 때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하면 항상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두 가지 다 보셔야 되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20부터는 높은 혈압이고요. 이완기 혈압이 80부터는 높은 혈압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높은 혈압이에요. 그래서 정상은 119에 79까지가 정상입니다. 물론 120에 80은 1차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 고혈압은 140에 90부터 고혈압인데요. 각각 따로 보거든요. 140에 80이다. 그럼 이게 140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35에 90이었잖아요. 135는 고혈압은 아니지만 90, 이건 이완기 혈압 고혈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주제죠. 뇌졸중하고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그 외에도 심장이 이게 압력이 높으면 심장이 수축 작용할 때 힘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가져서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심비대이고요. 그 다음에 콩팥도 망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까 이제 비만도 말씀드렸는데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하고 적정한 복부둘레, 허리둘레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짜게 드시고 짜게 먹어야지 짠 음식이 맛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가급적 좀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은 숨이 약간 어느 정도 차게 달리거나 빨리 걷거나 또는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이라든지 등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흡연하고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보다는 과일하고 야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고혈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혈압이 140에 92 이상이면은 고혈압약을 복용할 그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약은 끊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일단 가능은 합니다. 일단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처음에 1개부터 시작하다가 2개, 3개 이렇게 약을 늘려가는데 혈압약을 한 2개, 3개 먹는다면 사실 끊기 어렵고요. 근데 혈압이 조절이 잘 되면은 혈압을 조금씩 용량을 줄이고 개수를 줄여 나갔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최소한으로 복용하는데도 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 그럼 끊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 보셨을 때 혈압을 측정해서 안 먹는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이 관리가 잘 되면은 계속 안 먹고 지내실 수 있고요. 다만 많은 경우는 끊었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끊을 수는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인데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당뇨병이다. 이것은 OX인데요. 자, 첫 번째,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까요? 아닐까요? 네. 아, 잘 알고 계시네. 다들 아니. 두 번째는요.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다 당뇨병일까요?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뇨가 있을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당뇨가 없는 분이 뭐 설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것이 모두가 당뇨병은 아니고요. 다른 콩팥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뇨가 무엇이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이제 그 혈액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포도당을 우리가 나중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잖아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이렇게 떠다니게 되면은 소변에서 콩팥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소변으로. 그게 당뇨병인데요. 그래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인슐린이 명령을 합니다. 포도당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포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나중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필요할 때 꺼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 인슐린이 없다. 그러면 포도당이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있기는 있는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인슐린이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도 얘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는 1형 당뇨병인데 이건 대부분 소아부터 어렸을 때부터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건 2형 당뇨병인데 성인 당뇨병은 대부분 2형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은 나오지만은 그 저항이 높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고 인슐린이 세포 속에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이제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없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저장되지 않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의 증상은 괜히 피로하고 무력감 그리고 체중이 왜냐하면은 식사를 해도 그게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그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당뇨병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괜히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진단 기준은 보통 건강진단 많이들 받으시죠. 공복시에 검진하잖아요. 공복 혈당은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근데 공복이 아니라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200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는 당화혈색소는 이거는 의료기관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검사인데 혈당은 검사를 할 때 당시의 혈당 수치를 보는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검사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혈당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가 의심되면 혈당하고 당화혈색소 두 가지를 모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뇨 합병증은 고혈압보다 합병증이 더 잘 생깁니다. 오늘의 주제인 뇌졸중하고 심장질환 위험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은 손발이 저리게 됩니다. 손발 쪽에 가는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손하고 발이 저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 문제를 일으켜서 만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콩팥이 완전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늘의 주제는 조금 아니긴 한데 콩팥의 기능은요.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이 있잖아요.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콩팥이 합니다. 근데 콩팥이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은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몸이 막 붓고요. 그게 요독증인데요. 그래서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씩 몸 안에 있는 피를 밖으로 체외순환을 시켜서 투석을 통해서 깨끗한 그 노폐물을 걸러낸 깨끗한 피를 우리 몸으로 다시 넣어주게 되는 투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투석을 받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잘 관리를 하시고요. 다만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콩팥이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당뇨가 있을 때 관리를 잘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늦출 수 있고 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리는 고혈압 예방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체중을 적당하게 유지하고요. 식단을 짜게 먹는 거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짜게 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규칙적으로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흡연이나 음주를 삼가하시고 이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자, 치료는요, 아까 인슐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 나오지 않으면 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약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도 약을 먹었을 때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주 체크해 보셔야 되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혈당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자가 혈압 측정기가 있잖아요. 혈당도 자가 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측정기를 이용해서 바늘 같은 게 있거든요. 바늘로 손끝을 살짝 찔러가지고 나오는 혈액을 여기 그 기계에다가 넣으면은 뭐 혈당이 얼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를 피부 아래 삽입을 하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신기에서 혈당이 5분마다 얼마다 이렇게 쭉 체크를 해줍니다. 이게 자가 혈당 측정기이고요. 여기 피를 바늘로 찔러서 나온 피를 여기에다가 감지시키면 혈당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찌를 필요는 없고요. 아주 편하겠죠. 5분마다 하루 종일 측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혹시 이제 좀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뇨 그 본인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하고 일단 좀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약은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맞다, 반쯤 맞다, 아니다. 이것은 혹시 어떨까요? 예, 맞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계시고, 반쯤 맞다 혹시 있을까요? 아니다. 고지혈증을 먹고 이제 좋아지면 그냥 끊어도 된다. 3번. 네, 3번도 계시고요. 자, 이게 고지혈증은요, 유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다 다릅니다. 유전이 없는 분들은 고지혈증이 생기면 약을 먹으면 한 3~4개월 먹으면 떨어지고요. 그냥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유전이 있다.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 떨어집니다.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끊어서 다시 추적 관찰을 해보면은 대부분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시 약을 드시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다시 약을 끊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검사하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약을 먹고.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평생 동안 고지혈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이제 고지혈증 약을 쭉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럼 고지혈증 또는 이상질혈증은 무엇이냐? 이 혈관 속에 기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뇌 쪽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이 되고요. 심장 쪽에 관상동맥을 막아버리면은 심근경색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다리가 이제 경색이 되는데 그거는 또다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LDL이 가장 안 좋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가장 잘 일으키고요. 그래서 LDL이 보통 160 이상이면은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을 고려합니다. 반대로 HDL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LDL은 안 좋은 나쁜 놈이고요. HDL은 좋은 놈입니다. 높을수록 좋아요. 이게 헷갈리시면은 이게 실제로 영어로 low거든요. L이. 그리고 H는 high입니다. low가 낮다는 뜻이고 H는 high,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L은 로우이기 때문에 낮아야 된다. H는 하이이기 때문에 높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함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식이요법은 사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건소에도 아마 요청하시면 자료를 많이 주실 거고요.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은 진단 기준이 복부 비만이 있는지, 중성지방이 높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낮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130에 85인데 고혈압 기준은 아니잖아요. 고혈압보다 낮은 거가 기준이고 공복혈당도 100 이상이면은 이 기준이 되는데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건강진단 다들 받으시죠? 건강진단 받으시면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검진 결과표인데요. 빨갛게 해놓은 것을 보시면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있잖아요. 허리둘레 있고, 혈압이 있고, 혈당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면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다 정상이신 분이고요. 자, 이분은 여기 보시면은, 혈당이 107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검사 결과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공복혈당장애 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이건 내가 좀 안 좋구나. 이거 한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5가지 중에. 그게 대사증후군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허리둘레가 복부 비만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지방이 고중성지방 높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분은, 자, 보시면은, 허리둘레 복부 비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혈압, 고혈압은 아니지만은 여기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혈당도 높습니다. 3가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뇌심혈관 질환, 뇌경색이나 중풍 또는 신장 질환을 내한테 어떤 위험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나는 건강한지 아닌지 이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여기 프레미엄 리스크 스코어는 사실 외국에서 개발한 건데, 미국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동부의 어떤 성인을 대상으로 쭉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렇게 이제 나이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한 8%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프리미엄 스코어이고요. 이거는 스마트폰 앱인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으로 대상으로 이제 개발한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더 잘 개발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건강검진 결과 혹시 다들 보시나요? 결과표 말고 결과 뒷장에 있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은 심뇌혈관 위험도를 자동으로 산출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미엄, 그거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계 결과를 가지고 산출한 결과입니다. 훨씬 더 믿을만해요. 순서가 검진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문진표도 작성하시잖아요. 그 결과로 위험 요인을 도출을 해서 이렇게 쭉 산출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잠깐만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그리고 허리둘레가 이렇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문진표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각각의 위험 요인을 이렇게 다 또다시 정리를 하고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는데 이 상대 위험도는 여기 나오는 여러 통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만, 이분이 허리둘레가 91이잖아요. 허리둘레가 90 이상이면은 위험도가 1.44가 됩니다. 즉, 허리둘레가 정상인분에 비해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1.4배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자동 프로그램으로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합 3대 위험도는 여기 나왔던 비만, 혈압, 고혈압, 공복혈당에 대한 이 위험도를 모두 조합을 하는 겁니다.
조합을 해서 2.91이 나왔고요. 이 2.91은 이분이 45세 남성이거든요. 45세 남성 보시면은 10만 명당 3,100명 정도가 심혈관 질환을 발병해요. 그러니까 3.1%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복합 상대 위험도를 또 조정해서 산출을 해보니 1.36배가 나왔습니다. 즉 이분이 45세 남성이면은 정상적으로 3,100명 정도인데 3,100명에 비해서 같은 나이보다 위험도가 1.36배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36을 곱하고요. 그러면 나오는 수치가 4.2%인데요. 그래서 4.2%는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한다. 그리고 4.2% 4,200명이잖아요. 4,200명을 여기 표에서 쭉 찾아보면은 49세가 4,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나한테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4.2%이다. 그리고 심장 나이는, 심혈관 나이는 49세다. 라고 산출을 해서 보고서를 드립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겁니다. 자, 이분은 여성이고 44세 여성이고요. 여기 그 44세 여성의 평균 위험도가 1.1%입니다. 1.1%인데 이분의 이제 실제적인 아까 여러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해보니 위험도가 0.9%다. 평균보다 낮잖아요. 이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평균에 비해서 0.8이 그 위험도가 더 낮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심뇌혈관 나이는 이분이 44세임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 나이는 41세로 더 건강한 뜻입니다. 연령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건강 관련 요인 알아보기는 신체 활동이나 체중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강 관련 요인을 앞으로 더 이제 좋게 이게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운동을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하고 이렇게 쭉 관리를 하면은 조절하면은 0.9%에서 0.8%로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이 0.9%에 비해서 11%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건강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좋지 않은 분인데요. 57세 남성입니다. 57세 남성인데 평균 57세 남성의 평균 위험도가 6.8%. 근데 이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검진 결과하고 문진표 결과를 종합해서 도출해본 결과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10%입니다. 나한테 앞으로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10%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이 퍼센테이지가 5%이면은 고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10%면은 최고위험, 10%부터는 최고위험이에요. 그래서 같은 나이의 평균에 비해서 평균이 6.8%인데 이분은 10%예요. 그래서 높잖아요. 그래서 평균보다 1.46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심뇌혈관 질환 나이가 실제 나이가 57세인데 61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연령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건강 관련 요인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잘 조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이렇게 쭉 조절을 하면은 현재 10%인데 6%까지 낮출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10%에서 6%까지 낮추니까 40%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은 현재 심뇌혈관 질환이 나이가 61세인데 54세 수준으로 아주 건강하게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일반 건강검진 받으시면 앞에 있는 이제 혈압이 얼마다, 혈당이 얼마다, 이것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요. 그 뒤에 반드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대략 어느 정도인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같은 나이의 평균 에 비해서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이것을 통해서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보시고 여기에 평균에 대한 대비한 어떤 나이 위험도가 나와 있고 나의 이제 심혈관 나이도 나오고 그다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리를 잘 하면은 어떻게 조절이 될 수 있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약인데요. 뇌심혈관 질환은 크게 뇌혈관 질환하고 관상동맥 질환,
구분하고요. 뇌혈관 질환은 쉽게 말해서 중풍 또는 뇌혈관 질환이고요. 뇌경색,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또는 혈관이 막혀서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뇌경색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질환은 다른 말로 하고 관상동맥질환인데 관상동맥이 신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뇌심혈관 질환이고요. 또는 심뇌혈관 질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병 위험 평가는 아까 제가 이제 미국의 뭐 프레이밍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제공하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일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비만 또는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좀 낮춰야 되고, 만약에 혈압이 좀 운동을 하고 했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높다. 그럼 혈압약을 드시고요. 당뇨가 있으면 역시 약을 잘 드시고,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 좀 자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흡연하고 음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금연하시고, 음주도 예전에는 적당하게 음주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술은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을 1군, 2군, 3군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1군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담배는 1군이거든요. 술은 몇 군일까요? 술은 1군 발암 물질이에요. 술도 발암 물질입니다. 예, 술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시고 식습관도 뭐 너무 짜게 드시지 마시고 고기나 이런 거보다는 야채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고기는 전혀 안 드실 필요는 없으나 튀기거나 뭐 굽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좀 찐다든지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